효율시장 가설 배웠어요. 효율시장 가설 뭐야? 간단히 얘기하면 가격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 뭔가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번에 확 오르든가 떨어지든가. 뉴스가 오면은 확, 이게 과거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오는 거 말고 이 재료가 오는 시점이라면 과거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는 시점까지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의 것에 어제까지 혹은 이전까지 정보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게 weak form이죠. 지난 정보로는 미래 가격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 세마이 스트롱은 뭐야? 그냥 시장에 있는 정보, 공개된 정보. 가장 강력한 형태는 스트롱, 내부자 정보도 쓸모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효율시장 가설이 있어요. 효율시장 가설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 뭔가 있으면 예측 불가해야 돼. 뭔가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가격이 정확하게 변해서 변화가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가격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러면 효율시장 가설 틀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 물론 이 시점에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시점에서 미래의 주식 가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려. 그래서 효율시장 가설이 엄밀하게 맞으려면 가격이 뭔가 뉴스가 나왔을 때 0시점에 확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면은 틀리다. 그런 흔히 말하는 퍼시스턴시라 그러죠. 퍼시스턴시가 있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랜덤, 그러니까 주가가 예측 불가능하다부터 나온 건데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효율시장 가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앞에 여긴 100% 맞는다고 그러진 않았죠. 여기서 하면 오를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조금 무시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 확 오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효율시장 가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이것도 요 마지막 꼬리 부분은 잘 안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요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경향성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시점에 정보가 완벽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진 않으니까. 요거처럼 오르면 바로 그대로 유지하는 패턴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효율시장 가설이에요. 왜 효율시장 가설이 성립해야 되느냐? 가격이 생각만큼 안 올랐으면 뭐야? 예를 들어서 뉴스가 나왔을 때 가격이 이렇게 변해. 그러면 나는 이 시점에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사야지. 바로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른다는 거 아니까. 어떤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알아. 직접 그냥 순식간에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나는 빨리 사야 돼. 왜냐하면 더 떨어질 거 아는데 내가 안 팔 이유가 전혀 없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돼요. 시장 경쟁적이고 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오를 거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10분 뒤에 오를 거 아는데 지금 안 사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10분 뒤에 떨어질 거 아는데 빨리 안 파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격이 다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보가 뭐 가격 변화를 예측하느냐, 시장에 공개된 정보가 가격 변화를 예측하느냐, 내부자 정보가 가격 변화를 예측하느냐. 근데 뭐라 그래서 검정 테스트하기에는 1번, 2번만이 조금 많이 이용되더라. 왜? 얘 너무 어려워. 내부자 정보 뭐야? 이 말 그대로 내부자 정보인데 어떻게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뭘 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주로 검정은 요거 윅폼 하이포테시스 테스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야? 흔히 말하는 테크니컬 아나리시스를 써서 기술적으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서 미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 란 거예요. 어제까지 가격의 움직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올랐으니까 내년에도 가격이 오를 거야. 리버설 같은 경우는 한 5년 동안 봤더니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추후에는 떨어질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윅폼 하이포테시스가 성립 안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뭘 해? 근데 초과 수익률이 나. 그러면 윅폼 마켓 이피션 마켓 하이포테시스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분석이라고 하죠. 여러분 토마토 TV, 한국경제 TV, 뭐 매일경제 TV 보면은 주식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그래프 그리고 혹은 과거의 자료 가지고 투자 조언을 하고 이런 게 다 기술 분석이에요. 저항선, 지지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효율시장 가설, 약한 형태의 효율시장 가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시장 가설 하는 사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효율시장 가설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패시브, 시장에 따라가는 게 바람직한 거지. 왜? 어떤 패턴을 바탕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쉬운 거 뭐야? 여러분들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게 유리한 거야. 그래서 인덱스 펀드 같은 게 흔히 말하는 패시브 전략의 대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효율시장 가설은 이런 패시브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와 같아요.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 효율시장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는 뭔가 과거 혹은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고, 수익률을 예측한다는 건 뭐야? 가격이 오른다는 경향성 혹은 가격이 내린다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격이 오른다는 경향성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격이 내릴 거라고 판단하는 건 뭐야? 이 주식이 고평가돼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시장 가설 하에서는 그런 게 성립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에서 배운 거 뭐야? Well diversified portfolio, 그런 거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 쫓아가는 게 좋다. 효율시장 가설은 패시브만 오케이, 액티브는 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턴이란 게 결국 뭐야? 혹은 수익률 프리딕트 한다는 거는 뭐야? 결국 오를지 내릴지 안다는 얘기죠. 오른다는 얘기는 뭐야? 오늘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고, 내린다는 얘기는 뭐야? 오늘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고. 두 가지를 피해. 그러니까 두 가지 안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 효율시장이니까, 효율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면 패시브만 괜찮다. 테스트하기 좀 어렵다 그랬어요. 몇 가지 이슈
매그니튜드 이슈는 뭐 윅폼, 스트롱폼, 뭐 폼이 여러 가지라 그런 거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셀렉션 바이어스. 효율시장 가설을 그러니까 검증하려면 효율시장 가설 뭐야? 모든 것에 대해서 예측 불가죠. 윅폼이라면 모든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테크니컬 어나리시스가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 못해야 돼. 그래서 효율시장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의 전략을 찾아서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끝이야. 이렇게 되겠지. 모든 것이 예측 불가가 효율시장 가설이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카운터 에그젬플 들어? 하나만 찾아서 예측 가능해. 끝이야. 효율시장 가설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고평가되고 저평가되는 주식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왜 알려주겠어요? 제정신 좀 많이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친구한테도 안 알려주겠죠. 자기가 흔히 말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거를 배를 갈라서 친구한테 줄 이유가 없어요. 누구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하는데 다 안 된다고 얘기는 해. 다 안 되는 게 원래 실패된 거 그냥 가져다 쓰니까 안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설 자체가 모든 게 안 된다니까 분명히 까다로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보는데 여러 가지 원래 안 되는 건데 뭐 갖다 해봐야 안 되는 건 상관없고, 되는 건 시크릿이야.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줘. 그다음 럭키. 갑자기 어떤 투자자가 50% 60% 수익이 냈어.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몰라. 우리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투자 전략이 계속 수익률을 놔야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시장 가설에 반하는 건데, 운이 그냥 좋아서 나온 건데 그거를 효율시장 가설이 깨졌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약형 윅폼 테스트 뭐야? 과거의 패턴 갖고 뭐 주식 수익률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 윅폼부터 좀 깨지기 시작해. 흔히 말하는 모멘텀 리버설 이펙트 때문에 그래. 기간을 6개월 1년 정도 잡으면 오른 주식이 더 잘 오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오른 주식이 다음 6개월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반면에 기간을 한 5, 6년 혹은 10년 이렇게 잡으면 10년 동안 많이 오른 주식은 그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10년 동안 굉장히 떨어진 주식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윅폼 하이포테시스에 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뭐 예측하면 안 되겠지. 과거의 자료 가지고. 근데 파머 앤 프렌치가 한 얘기는 스탁마켓 리턴이 배당 수익률이 낮을 때 높은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률이 있는데 오늘 배당 성향률이 낮으면 주식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더라. earning yield, 영업이익을 프라이스 나눈 거겠죠. 그 수익이 높을 때, 낮을 때, 제가 알기로는 낮을 때 주식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런 것도 있고, 반드 일드, 반드 스프레드가 미래 주식률을 예측할 수 있다. 미래의 채권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들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윅폼은 과거의 자료 가지고 미래의 것을
미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거를 빅폼 하이파테시스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빅폼 잠시 접어두고 스트롱폼 못해. 할 수 없어. 뭐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말로 준강형이라 부르는 거죠. 준강형에서 핵심 뭐야? 시장에 공개된. 시장에 공개되었다는 얘기는 뭐야?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 알려진 리스크를 다 고려하고도 아까 위폼 할 때는 이런 리스크를 고려했어 안 했어? 위폼은 고려 안 해. 위폼 테스트 할 때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난다 혹은 낮게 난다. 근데 그게 실제 평균이 높은데 분산이 크다 그러면 평균이 높은데 분산이 되게 커. 그러면 기존의 이론에 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가? 예측을 하는데 수익률이 높아. 그렇게 참 수익률이 높다는 건 아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수익의 분산이 되게 커. 수익이 되게 분산이 되게 커. 그러면 그냥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알려진 모형들을 다 미트 같은 거를 이건 모형은 다 알려졌습니다. 모형들을 다 고려하고도 수익률이 난다고 하면은 그때 세마이 스트롱 폼이 깨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폼은 그냥 수익률만 예측하는 거야. 수익률만 예측해서 높다 낮다. 근데 수익률이 높은 게 분산이 커서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지. 분산도 굉장히 높을 수 있어. 그러면 효율시장 가설이 깨진 게 아니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세마이 스트롱 폼은 시장에 공개된 이기 때문에 시장에 공개된 리스크, 엄밀한 리스크를 다 고려하고도 여러분 뭐 배웠어? 리스크 팩터들 아르비트라지 프라이싱 모델 배웠고 캐펜 배웠어요. 그런 거에 리스크 측도 베타. 그럼 베타들 다 고려하고도 초과 수익률이 나는지 안 나는지. 초과 수익률이 나면 뭐라 그래? 아노말리라고 얘기해 시장에서.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모형을 다 고려하고도 모형을 그냥 수익률 예측이 아니라 모형을 싹 다 고려하고도 수익률이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프라이스 어닝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로우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스탁들은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는데 그냥 수익률 아니고 흔히 배운 베타들을 고려한 수익률. 다시 말해서 알파가 높다라는 얘기. 베타들 다 고려하고도 이 주식에 초과 수익률 알파가 있어. 알파가 높더라.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어? 로우 P 스탁들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스탁들이 하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스탁보다 수익률이 좋아. 그냥은 아니고 모형 고려하고도. 그래서 모형 고려하고도 깨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스몰 펌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작은 주식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데 주로 1월에. Neglected firm impact. 증권 분석가들 뭐예요? 리포트 쓰죠. 근데 어떤 주식들에 대해서 리포트 써? 많이 사는 주식들에 대해서 리포트 써. 근데 그런 리포트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회사들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은 수익률이 조금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Neglected Firm Effect라고 얘기해요. 아니, 증권사들도 투자자들이 많은 사는 주식에 대해서 뭐래? 뭐 보고서를 내고 수익평가를 하고 가격을 예측하고 이익 기대치 상정하고 뭐 이런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근데 그러지 않는 회사, 커버리지에 안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커버리지에 안 들어가는 회사들이 수익률이 조금 난다. 그 다음에 book to market effect. book equity 분의 시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이 수익률이 높더라. 이런 현상들이 발견했어. 주로 벤치마크를 뭘로 썼을 때? 캐펜. 모형이 있죠. 모형을, 그러니까 캐펜의 베타를 고려하고도 작은 기업들의 수익률이 높다. 캐펜의 베타를 고려하고, 엄밀히 말하면 캐펜의 베타를 고려하고도 이런 네글렉티드 펌들의 수익률이 높다. 캐펜의 베타를 고려하고도 북투마켓 레이쇼가 높은 기업들의 수익률이 높다. 근데 하나 미리 얘기할게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다 캐펜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데, 캐펜의 베타를 고려하고도 그런 효과들이 근데 모형이 틀렸어. 리스크 팩터가 캐펜이 아니라 우리는 APT에서 말하는 온3 팩터 4팩터야. 팩터, 4팩터 고려하면은 얘네들 보통 엎어져. 그래서 애매모호한 문제, 검증하는데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는데, 리스크를 다 고려하다는 얘기는 모형을 고려한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형들이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 건지. 근데 모형을 3팩터로 바꿨더니 1, 2, 3분 사라져.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얘네들 사라져. 그래서 얘 뭘로 넣어? 주로 방화 프렌치에서 말하는 스몰 마이너스 빅 팩터 S&P 넣었더니 날아가는 애들이고, 하이 마이너스 로우 HML 팩터 넣었더니 없어지는 애들이고, 얘는 3개 넣으면은 아마 없어질 거야. 그래서 모형이 틀린 건지 실제 수익률이 나는 건지는 잘 모르는 이슈, 되게 민감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캐펜 베타에 비해서 수익이 난다. 캐펜 베타에 비해서 알파가 있다. 캐펜 베타에 비해서 알파가 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다가 아니고, 모형이 틀렸을 가능성. 파마 프렌치가 제시한 3팩터, 그때도 얘기했지만 S&B, HML 같은 팩터는 어떠니? 날라가, 없어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형이 잘못된 건지 실제 어노말리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다 고려하고던데, 리스크를 고려하려면 모형이 있어야 돼. 모형을 우리가 고르는 거. 모형이 잘못되면은 아노멀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Post earnings announcement price drift. 사람의 이익 기대치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요번에 한 8점 몇 프로인가 더 났을 거예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기대치가 있는데 영업이익 기대치보다 한 10% 더 났나? 8점 몇 프로인가 더 났나?
이게 강도가 되게 높아.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고,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낮아. 어닝보다, 예측되는 어닝보다 팍 떨어져서 그러면 주가가 쭉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더라.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를 고려하고도 이런 거는 실제 한다고 봐요. 한다고 보는데 여전히 모형이 잘 설명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있는 건지는 조금 불분명한 얘기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버블하고 마켓 이피션시에 관한 거예요. 부동산 거품이 나면은 어떤 현상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품이 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그렇죠. 아니야? 그러면 너도 나도 살라 그래. 너도 나도 살라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 언제까지 오를지 몰라. 부동산 가격 몇몇 경제 전문가들은 10년 전부터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아파트 가격. 그때 계속 올라. 이게 언제 떨어질지 잘 몰라. 그래서 버블이란 게 존재하긴 하는데 이 효율시장 가설에 반대되는 거냐는 좀 다른 얘기다. 일견 거품이란 게 효율시장 가설에 반한다는 얘기인데, 효율시장 가설 자체는 이제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각각 프라이스에 반영한다 이 정도니까 뭐야 거품이란 것은 수요 견인 거품이 있어요. 뭐야 자기들 셀프 풀필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기 수요를 계속 창출해.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수요가 계속되고, 수요가 계속되면 경제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장의 효율성에 위배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수요가 바뀐 거기 때문에 바뀌어서 가격이 오르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거품 자체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효율시장 가설에 대해서 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뭐 거품, 뭐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람들의 선호가 바뀌고 수요가 바뀌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 조금 힘든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이펙트, 작은 기업들이 높은 기업보다 수익률이 좀 나네. 북투마켓 이펙트, 북투 마켓 이퀴티 레이쇼가 높은 기업들이 낮은 기업보다 평균 수익률이 높다. 평균 수익률 죄송합니다. 리스크를 고려한 수익률이 높다. 그 다음에 earning announcement 이펙트, 기대치보다 확 높게 나온 애들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원래 효율시장 가설이 되려면 맞으면 이렇게 수직이 돼야 돼. 수평이 돼야 되는데 얘 조금씩 올라가. 반면에 기대치보다 좀 못한 애들은 떨어져. 어브노멀, 그러니까 리스크를 고려하고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노말리가 이렇게 생기는데, 아노말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진짜 윅폼이 깨지는, 죄송합니다, 세마이 스트롱 폼이 깨지는 건지 아니면 모형이 잘못된 건지. 파워프렌즈는 북투마켓 이런 것들 그냥 모형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서 3팩터, 4팩터 모형들을 만들어요. 슐라이퍼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슐라이퍼 노벨상 못 받았구나. 슐라이퍼 비시니 이런 분들은 시장이 안 작동해. 모형을 아무리 써봐도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측정하는 모형이 잘못됐다가 한 파, 아니다가 그냥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슈가 같이 걸려 있어.
리스크를 다 고려하고도가 핵심인데 리스크를 고려하려면 모형이 있어야 되고 모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모형이 잘못됐다. 진짜 안 맞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아노말리인지 아노말리라 그러면 굉장히 퍼시스턴스 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밝혀지고도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아까 스몰 펌 이펙트라든지 슈퍼마켓 이펙트 같은 거 1993년에 발견되고는 조금 사라졌어. 그래서 이게 진짜 아노말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데이터 마이닝은 뭐야? 그냥 운 좋게 체리 피킹 한다. 그냥 잘 되는 거 뽑아서 해놓은 건데 그게 그 시기만 성립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립 안 할 수도 있어. 피규어 8.6은 조금 뭔가 그래도 리스크 팩터들이 뭔가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캐팸을 벤치마크로 했을 때 스몰 펌 이펙트, 그 다음에 북투 마켓 레이쇼 이펙트가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래서 뭘 도입한다 그래서 파마 프렌치가 하이 북투 이퀴티 마켓 레이쇼 마이너스 로우 북투 마켓 이퀴티 레이쇼 포트폴리오 스몰 펌 마이너스 빅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얘를 리스크 팩터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리스크 팩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야? 그 영어책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경기가 다음 기회에 굉장히 좋다는 시점을 뽑아서 그 전기에 HML이나 S&P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됐느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올해 대개 성과가 좋았으면 작년에, 올해 경기가 GDP가 굉장히 높았으면 하이 GDP 기업이면 작년에 이 포트폴리오들의 수익이 얼마나 좋았는지 봤어요. 주로 S&P 봤더니 수익률이 몇 프로? 30%. 오스트레일리아는, 캐나다는 뭐 한 7, 8%, 프랑스 20%, 절면이 22%, 이탈리 30%, 뭐 이렇게 계속 높게 나와. 그러니까 GDP 그로스를 예측한다 의견 어느 정도 예측하니까 어떤 실제 리스크 팩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논의를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요. 왜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됐느냐. 그리고 캐팸하고 APT부터 나오는 건데, 캐팸은 뭐라고 해서 균형 모형. 그래서 효용한 부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캐팸 성립해. 끝. APT는 뭐야? 균형 모형은 아니고 임의의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노 아비트라이즈라면 어떠한 기대 수익률식이 성립하더라. 이런 논리였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이슈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아까 HML하고 S&P, 파마 프렌치는 해결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대표적인 게 파마 프렌치 3팩터인데 캐팸 하나 넣고 마켓 리턴, 마켓 이펙트 리턴, HML, 이렇게 3개 넣어요. 파마 프렌치 3팩터는. 근데 HML하고 S&P 그냥 자기적으로 고른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란 거는 결국 경제 전반의 리스크인데 HML, S&P 그냥 니네 만들어서 뭐 그냥 너무 자의적으로 고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래프는 자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경기가 굉장히 좋을 것을 특히 S&P 수익률이 많이 예측한다예요. 그래서 실제 경기 변동의 어떤 것을 담아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리스크란 거는 결국 경기 변동하고 뭔가 혹은 경제 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얘 뭐야? HML은 DME 빅마켓 레이쇼가 높은 애에서 낮은 애 뺀 거. S&P는 뭐야? 스몰 펌에서 빅펌들의 수익률을 뺀 거. 이런 거가 너무 자기적이야. 자기적인 거를 옹호하려고 그러면 뭔가 예측도 있고 경제와 관련성도 있고 상관관계도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돼.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러한 표. 경기가 좋을 거를 미리 예측하는 선행지표가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크 폼도 끝. 그래서 죄송합니다. 세마이 스트롱 폼도 끝. 위크 폼은 뭐라 그래서 그냥 수익률만 예측하면 돼. 리스크까지 고려하지는 않아. 기대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 세마이 스트롱 폼은 좀 더 강력한 거니까. 좀 더 강력하다는 얘기 뭐야? 모형을 고려하고도, 모형이란 건 다 알려져 있으니까 모형을 고려하고도 실제 수익률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모형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그러니까 문제 결부되어 있는 거죠. 어떤 어브노멀 리턴, 아노말리라는 게 생겼으면 이게 모형이 잘못된 건지 실제 수익률이 나타낸 건지 잘은 모르겠다. 그래서 일견, 파마 앤 프렌치 같은 사람들은 리스크 팩터가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슐라이퍼 비시니 이런 분들은 뭐야 그냥 시장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서 아직까지 갑론을박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에 관한 부분 끝. 그럼 이 주제는 뭔가요? 그거 끝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소유시장 가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 과연 그러면 금융산업 종사자들 누구야? 애널리스트들이나 혹은 누구야? 펀드 매니저들이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만약 소유시장 가설이 안 맞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야.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노말리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높아. 그 다음에 금융산업 종사자들, 다른 분석가들이죠. 증권 분석가들도 예측력이 굉장히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가디 시킴 이 페이퍼는 뭐라 그래? 증권사들 아날리스트 물어봐서 뭐야? 사자 주문, 그냥 보유 주문, 팔자 주문이 있으면 사자 주문, 보유 주문, 팔자 주문은 수익률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날리스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이 주식은 사야 됩니다. 이 주식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냥 유보. 이 주식은 팔아야 됩니다. 걔네들은 전혀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지 못한다. 근데 유보에서 사자고 하면은 5% 정도 올라. 유보에서 팔자 그러면 한 10몇 프로 떨어져. 뭔 말인지 알겠죠? 변화는
변화는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식 미래 수익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 유보주문 내고 있다가 사십시오 하면 5% 정도, 유보주문 내고 있다가 사십시오 하면 11%. 근데 반응이 달라 사람들이. 그래서 팔자 주문을 낼 때 굉장히 보수적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같이 결부된 건데, 그냥 시장에서 봤을 때 뭐 유보해라 사라 팔라 이런 거는 주식 가격에 전혀 영향이 없어. 하지만 유보해서 사자 이렇게 바뀌면 주식 가격이 5% 오르고, 유보해서 팔자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게 바뀌면 주식 가격이 11% 떨어져. 그럼 두 가지 현상인데, 그런 거는 어떤 사자 팔자의 변화는 중요한 정보의 컨텐츠가 담겨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뭘 좀 아는 것 같고, 근데 100% 아는 건 아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 언제? 유보에서 팔자로 바뀔 때. 이럴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인식해서 이 사람들이 바꿨으면은 진짜 뭔가 문제 났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나쁜 뉴스를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효과가 있어?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주식들이 있고 절대 사지 말라 라는 그런 디그리가 있다면 5에서 1을 뺀 거는 수익률이 좀 나더라. 가장 사라, 절대 사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들은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 뭐야? 레벨 갖고 뭐 하면 안 되고, 레벨 갖고 뭐 예측하거나 하면 전혀 안 되고, 뭔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뭔가 신호를 바꾸면 그때는 인지를 해야 되는데, 신호를 바꿀 때 내리는 얘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 아까 아나리스트 한번 끝났고,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좋아야 돼.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1% 좋아. 뭐 1% 좋다는 게 숫자상 1% 좋다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100명이 있어. 죄송합니다. 펀드 매니저 100명이 있어. 그러면 실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애들은 상위 1%.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은 계속, 노벨상판 마코이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나머지는 뭘 고려해봤더니, 여러분 펀드 가입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펀드 기본적으로 가입하면 수수료 아무리 작아도 1%예요. 아무리 작아도 내 자산의 한 1%는 계속 수수료를 떼죠. 수수료 고려하면 그냥 인덱스 펀드 가지고 있는 게 낫다. 혹은 비슷하기도 하고, 이 정도. 인덱스 펀드가 결코 나쁘지 않다. 되게 마지널한 투자자들밖에 안 돼. 1%는 진짜 잘한다는 증거 많아요. 1%. 투리얼한 마코이치, 오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리스크를 고려해봤을 때 수익률이 높게 나와. 근데 나머지 99% 애들은 많고 좀 그렇고 별로, 그냥 인덱스에 비해서 별로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새 많이 쓰인 모형들은 파마 프렌치 3팩터에 모멘텀 팩터라는 걸 하나 더 넣어요. 모멘텀의 아노말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멘텀을 설명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4개 4팩터 모형 쓰는데, 월머스가 한 건 뭐야? 펀드는 기본적으로 알파가 높아. 근데 여러분 스스로 1%라 그랬죠. 알파가 좀 1%보다 더 높아야겠지, 수익률 제대로 날라 그러면. 근데 알파 빼고, 알파가 그 정도 높진 않아서 알파에 비용 뺐더니 얼마? 마이너스 알파다.
여러분 수수료를 1% 내는데 펀드가 0.5% 알파야. 그럼 여러분들 손해야. 0.5% 손해보는 거죠. B를 생각해보면 꽝이다. 그 다음에 뭐 잘하는 애라고 해봤더니 그냥 잘하는 애 뭐 10명 뭐 100명 나와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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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해놨더니 잘하는 애가 다함께 잘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 얘네는 달라. 얘네는 진짜 잘해. 맨날 잘해. 네? 뭐 99에서 90 이런 뽑고 1에서 10등 해서 못한 애들은 다 함께 잘할 가능성이 높고 잘하는 애들은 다 함께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덜 잘하고 못한 애들은 덜 못하고, 말이 좀 그랬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펀드 매니징 하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 투자를 5천만원 하면은 뭐 한 7% 10% 수익률 낼 기회도 있을 거예요. 운영과 하면 여러분이 잘하는 주식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면서 작은 주식, 작은 포트폴리오들 주로 굴리면서 보면은 돈 액수가 작으면 수익률 낼 기회도 좀 있어. 근데 액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 액수가 커지면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5천만원 갖고 한 주식에 그 주식만 왔다 갔다 하면은 나는 뭐 연간 10% 수익률 뭐 어떤 A라는 회사 주식이 있어서 그 회사 주식의 패턴 내가 되게 잘 알아. 그래서 5천만원만 가지고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은 나는 늘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내가 500억씩 굴려. 500억씩 굴려서 똑같은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될까? 그 회사 주식 가격이 왕창 변하겠지. 5천만원은 그 회사 주식에 비해서 얼마 안 돼. 총액에 비해서. 그래서 5천만원씩 사고 팔도 뭐 왔다 갔다 해도 그 정도는 얻을 수 있어. 내 패턴을 알아서. 근데 이게 500억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할 수가 없지. 왜냐면 내가 사자 500억어치 사다 주문 내면 어떻게 돼? 시장 가격이 출렁이니까 수익률이 안 나.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 펀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 내가 예전 전략을 못 쓰는 거죠. 내가 작은 주식을 할 때 그런 전략을 못 쓰고 큰 주식을 할 때 전략을 쓰니까 수익률이 안 날 수밖에 없어. 이런 복잡성 같은 것들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처음 좋았다가 그거 왜? 작은 돈을 굴리니까. 작은 돈을 굴리면 돈 벌 기회들이 좀 있어. 근데 큰 돈을 굴려버리면 나는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라 이미 프라이스를 결정하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없고,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없으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겠지. 이 사람도 또 안 좋은 얘기만 하죠. 반드 펀드들, 반드 인덱스 보면 좀 좋은데 1%씩 내고 나면은 0 꽝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인덱스 펀드 사란 얘기. 다 인덱스 펀드 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상위 1%, 아까 말한 워렌 버핏, 마르코이츠 이런 사람들은 비용을 제거하고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 그리고 뭐 50년 내내 마르코이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르코이츠가 캐팸을 만든 사람이에요. 캐팸 만든 사람인데 그냥 교수하기 따분해서 이제 돈 벌러 나가셨죠. 돈 벌러 나가는데 펀드 매니저에서 50년간 계속 시장을 비트하고 있어요. 늘 자기는 비트할 수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계속 이겨. 계속 지질 않아. 시장에 비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한 줌이고 한 줌. 나머지 일반인들은 그렇게는 못한다. 일반 펀드 매니저 수준 갖고는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컴플렉스한 뭔가 스킴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마코이치 이런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복잡한 스킴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여러 상황이 와도 수익률을 내주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슨 노벨상 탄 사무엘슨인데 경제학의 어떻게 보면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는 아니고 하여튼 꽤 중요한 역할 하신 분인데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꽁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잘하는 애들은 진짜 뭔가 있어. 그죠? 나머지는 그냥 비용 제거하고 하면은 인덱스 펀드 가는 게 낫고 요분들한테 투자할 수 있으면 너 여기는 그냥 인덱스 펀드 가져가. 몇몇은 있다. 몇몇 굉장히 마이너리티 1~2% 탑 1~2%의 마이너리티 인베스터들은 돈을 벌더라. 그래서 봤더니 뮤추얼 펀드 알파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어? 0. 여기 0에서 0.33% 정도에 많이 몰려 있죠. 뮤추얼 펀드 알파 그려봤더니 0에서 한 0.33%? 근데 뭐 수수료 2% 떼면은 그냥 꽝이야. 없어. 이게 뭐 월간 수익률이지만 요 정도인데 수수료 2% 떼면은 그냥 꽝이야. 요 정도까진 가야 1% 넘어가야 연간 1% 정도 넘어가야 확실하게 돈을 버는데 뭐 그런 사람 얼마 없다. 그래서 매나 0에서 1% 사이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수수료 떼고 나면은 그냥 수수료 안 떼는 인덱스 펀드에 넣는 게 나는 효과적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요번에 잘한 애들, 두 번째 잘한 애들,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못한 애들. 잘한 애들 뽑아서 봤더니 잘하는 게 오래가지 못해. 그냥 편들 수렴해.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잘했는데 오래 잘한 애들 봤더니 그냥 오래 못한 애들 봤더니 럭이야. 얘네들도 그냥 운이 좀 안 좋았을 뿐이야. 다시 그냥 수익률 이렇게 큰 차이 없다 라고. 물론 잘하는 애들이 조금 더 잘하긴 해, 단기간.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꽝이고, 못하는 애들이 조금 못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다. 어차피 비슷하게 간다. 왜냐면 못 살아남겠죠. 계속 못한다고 소문 나는데 돈이 누가 투자해. 그러니까 전략도 바꾸고 모두 바꾸고 해서 살아날 거예요. 아예 그들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잘하는 애들도 그냥 잠깐 더 잘하고 꽝이야. 그래서 운에 아까 마코이치 같은 사람들 빼고는 그냥 운에 맡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그래프. 랭킹 쿼터의 수익률이 높은 애들, 랭킹 쿼터의 수익률이 낮은 애들 봤더니 랭킹 쿼터가 뭐야? 그 분기 동안 수익률이 높은 애들 수익률, 낮은 애들 수익률. 근데 같은 애들 봤더니 다 함께 훅 떨어져. 다음 쿼터에 3개월 이상 못 가. 요번 쿼터에 안 좋았는데 다음 쿼터에는 거의 회복해.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한 효과만 있더라. 뭔지 아시겠죠? 그냥 그래, 뭐 펀드 매니저 믿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너무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들한테 좀 그러겠지만 몇몇의 펀드 매니저는 믿을만 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분화해서. 펀드 매니저들 대개는 비용 고려하면은 그냥 잘 못해. 그냥 여러분들 인덱스 펀드 가지고 있는 게 편하고, 아니면 뭐 개별 투자할 거면 개별 투자하고. 펀드 매니저 사실 귀찮아서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그렇게 뭐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직접 했을 때 비해서 잘하느냐, 그거는 희박한 얘기야.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냐, 펀드 매니저들 봤더니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있어. 조금 있어. 걔네들은 잘하는 거야. 아예 결론적으로 아예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전히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잘하는 애는 잘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가 그렇게 잘하느냐? 아니야. 다 꽝이야. 다. 뭐 우리 삐 내는 거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전문 펀드 매니저들의 능력이란 게 그냥 그래. 뭐 그냥 너무 좀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냥 그래. 평균적 아니 한 99%까지는 그냥 그래.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엄청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